자, 오늘은 르네상스와 과학혁명 두 번째 시간, 사회적 변화와 과학혁명 하는 거 해볼 겁니다. 자, 사회가 변하면서 과학혁명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볼 겁니다. 우리 과학사 시간이니까. 자, 신플라톤주의 하는 게 나옵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들어오면서 신플라톤주의 하는 게 나오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 이게 어떤 의미냐? 그리스 로마의 철학들이 헬레니즘으로, 철학과 과학이 헬레니즘 때 중동으로 넘어갔다 그랬지요. 중동으로 넘어간 게 십자군 전쟁 등등 해갖고 이제 오면서 중세 때 다시 넘어 들어옵니다. 어디로? 유럽 쪽으로 다시 넘어 들어옵니다. 자, 넘어 들어와갖고 이제 파피루스에 적혀있던 그런 책들이 그리스 시대 때의 철학들이 다시 쭉 세계로 퍼집니다. 유럽으로. 자, 이때 아리스토텔레스에 가려진 플라톤 철학을 새로 13세기, 14세기 요 당시 사람들이 다시 개성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아리스토텔레스만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가 전부 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랄까, 아리스토텔레스뿐만 아니라 플라톤, 다른 사람들까지도 아리스토텔레스가 절대적인 철학자나 과학자가 아니라 그 당시 수많은 그리스 과학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다른 사람 얘기도 들어보자. 이렇게 바뀌어 나갔습니다. 중세 때는 기독교가 받아들여지면서 통치 철학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받아들이면서 그 사람을 계속 강조했었고, 과학 쪽에서는 이제 천문학 쪽하고 인문학 쪽에, 자연과학 쪽에 이제 거기에도 종교적 색채를 띄어가지고, 종교적인 영향을 받음으로 해서 더 발전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영향을 해서 주목받지 못했던 플라톤이나 다른 철학자들, 다른 과학자들을 이제 알아보기 시작했던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어떤 의미냐 그러면은, 아리스토텔레스보다 플라톤은 수학을 강조했다 그랬지요. 그래서 우주의 신비를 수학으로 풀 수 있다라고 수학적 증명이 쭉 늘어나게 됩니다. 수학적 증명이. 자, 그러면은 우주는 신의 영역이고 우주는 변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중세 사람들에게 이렇게 플라톤이 플라톤 책을 공부하고 대학에 생겨서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신의 영역인 우주를 이거 우리가 풀 수도 있겠는데, 계산할 수도 있겠는데 하니까 분석적인 시각으로 이제 신성하고 대립되는 학문 연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우주를 분석적으로 관찰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주를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겠지요. 신성 영역이 아니라 우주는 신성 영역이고 지상만 인간들의 영역이다. 아니다. 변하는 거다. 그래서 이상을 찾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다 흐트러지면서 우주, 신성 영역이 뭔데? 이렇게 바뀐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렇게 대하다 보니까 하늘에서 얘기하던 지구가 중심이다. 천동설을 관찰해보니까 아닌데 지동설로 바꾸는 이런 변화들이
일어났던 그 시대적 환경을 뭐라고 하느냐? 신플라톤주의라고 합니다. 신플라톤주의.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밀렸던 플라톤, 플라톤뿐만 아니라 그 당시 그 그리스 때 있었던 연금술사라든지 다른 소피스트라든지 그 사람들의 과학들도 다시 다 파들여서 공부하다 보니까 르네상스 시대 때 그 14세기 15세기 넘으면서 그 사람들이 플라톤 철학을 개성함으로써 신성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수학적으로 접근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분석적으로 보게 되고 자세가 바뀌고, 자세가 바뀌니까 과학적 진실에 좀 더 접근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탕으로 이제 과학붐이 빵빵빵 터지다가 과학혁명이 오게 되는 겁니다. 신성 영역에 의해서 그거는 신의 영역이야 생각하지 마. 이라고 했던 게 이상한데 할 수 있는데 요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요렇게. 자,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의 르네상스를 지나면서 과학혁명이 오는데 이제 그 기저에 기본에 이 신플라톤주의가 깔려 있다라는 거. 자, 다음은 헤르메스주의. 자, 이거는 참 재밌습니다. 그리스 시대 때, 그리스 헬레니즘 때 신비주의적 문헌인 헤르메스 문서에 기초한 사상입니다. 요건 조금 뭐랄까 이 마녀 마술, 신비주의, 점성술, 연금술 좀 이런 겁니다. 헤르메스주의가. 그래서 마술적 신비주의, 보이지 않는 힘이 존재해서 우리를 바꾼다, 변화시킨다, 세계를 바꾼다, 이런 것들. 그런 비밀스러운 힘의 원리가 뭘까? 이런 것들. 그게 헤르메스주의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과학하고 거리가 멀 것 같은 이런 헤르메스주의가 다시 르네상스의 기본이 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겁니다. 마술적 신비주의, 보이지 않는 힘의 존재, 이런 것들을 믿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우주를 그렇게 보고 있다가 그거를 다시 뭔가 우주가 저렇게 도는 거, 그러니까 신플라톤주의에서 영향받아갖고 온 신비주의적 자연관이 그 존재를 증명해 보려고 인과윤을 찾으려는 게 헤르메스입니다. 근데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고 달이 돌고 별이 돌고 하는 것들 도대체 무슨 마법 같은 힘이 있는지 그걸 알아내기 위해서 묘하게 전문 지식, 연금술, 화학 이런 식으로 물리학, 자기학 이런 것들이 발달합니다. 이런 것들이 참 묘하지요. 그래서 이런 신헤르메스주의가 만들면서 마술사나 연금술사 등의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왜? 그동안 신성 영역으로 묶여서 못 보고 있던 것들을 찾으려고 노력하니까. 그래서 자연과 사물을 조작하는 일, 실험적인 거, 이런 것들이 이런 헤르메스주의 안에서 극도로 발달합니다. 그래서 신플라톤주의가 신성 영역을 끄고 수학적으로 풀어보자, 우리가 관찰해보자 이렇게 바뀌면서 그러면 저런 것들이 분명히 움직이는 힘이 있을 거야. 그 힘이 뭔데? 이렇게 호기심을 부추기고 더더욱 과학실험이나 이런 것들을 관찰, 귀납법적 연구를 더 불에 기름 부은 것처럼 강화시킨 게 헤르메스주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헤르메스주의에서는 이런 겁니다. 물체의 운동은 서로 접촉해야 하고 연속해 있어야 돼 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얘기했는데 자석 갖고 장난치 보니까 이 뭐야 서로 접촉 안 해도 힘이 되거든. 존재하거든. 뉴턴이 보니까 사과가 떨어지니까 뚝 바닥으로 떨어진단 말이야. 하늘로 안 가고. 그러면 지구하고
이 공간에 붙어있던 사고하고 이 사이에 힘이 존재한다. 이 보이지 않는 힘. 이게 헤르메스주의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이 힘이 뭘까? 그래서 그 힘을 찾아내보자. 이런 시작은 그렇게 않았는데 이제 그 호기심에서 계속된 연구가 이렇게 케플러, 뉴턴의 사고에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성술과 연금술에서 다루고 있었던 이제 보이지 않는 힘, 뭔가 힘이 있을 것이다. 그 힘이 있어야지 이 물건이 바뀐다. 우주가 바뀐다. 이런 것들을 뭐 저희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관찰하고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천문학, 과학, 물리학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뭐 산파의 역할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렇게 발전을 했다라고 이제 그 시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재밌지요? 마술적 신비주의. 아, 저거는 신이 만들어 쓴 거야. 아, 근데 저 분명 원리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 신의 영역, 신비주의, 마법사, 마술, 이미 뭡니까? 마녀 사냥 이런 것들은 이미 중세 때 있어 왔었으니까 그 마녀들이 사용하는 힘,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보니까 오히려 과학이 발달했더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가서는 이제 베살리우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니다. 베살리우스. 자, 베살리우스는 르네상스 시대 때 있던 과학자 중에 한데 의사입니다. 의사. 벨기에 의사입니다. 이 양반이 지금 남아있는 거는 중요하게 취급받는 이유는 직접 시체를 해부해서 그리스 시대 때 갈레노스의 인체 설명에서 200개가 넘는 오류를 발견해 갖고 인체 해부도를 완벽하게 만들어냅니다. 이 갈레노스는 사람을 해부하지는 않고 동물 해부를 바탕으로 인체를 유추했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있습니다. 돼지, 원숭이 뭐 이런 거 이제 해부하면서 그거하고 비슷하게 인간 장기도 이럴 것이다. 돼지한테 이 장기가 이런 역할을 하니까 인간의 이 장기가 이런 짓을 이런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게 했었는데 베살리우스는 직접 시체를 해부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543년 인체 해부학 대계를 책으로 발간했고 이로 인해서 인간의 병 고치는 게 많이 발전합니다. 그래서 근대 해부학의 기초를 만들었다. 이 갈레노스의 인체 설명은 기원전 뭐 2세기, 3세기 그 당시 그러니까 그리스 시대 때 찾아내갖고 1000년 넘게 이어온 겁니다. 1000년 넘게. 그거를 베살리우스가 뒤집어 엎은 겁니다. 베살리우스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이 있느냐? 어떤 사람이 있냐? 레오나르도 다빈치. 레오나르도 다빈치. 자, 레오나르도 다빈치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거 생각이 드나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나요? 미술가로 생각합니다. 보통 그지요? 근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해부학, 광학, 기하학, 기계 제작 등등등 발을 안 걸친 과학 분야가 없습니다. 학문적 기술자라고 합니다. Academic Engineer. 회화, 건축, 조각, 음악, 요리, 발명, 동식물, 지리, 천문, 해부, 도시계획 뭐 모든 분야 발을 안 담근 분야가 없습니다. 발 안 담깁니다. 특히 해부학 같은 경우에는 뱃속에 아기들이 어떻게 있는지 그 죽은 산모배를 해부해가지고 그 해부도도 그려놨습니다. 5만 대 다 발 담근 진짜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저번 시간에도 한번 얼른 얘기한 것 같은데 처음으로 비행기 설계도를 제작한 사람도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다빈치. 이 양반은
그 다빈치 코드라는 영화 여러분 봤습니까? 종교에서 다빈치로부터 시작해 이어지는 그 뭐 예수의 자녀들 그 핏줄들을 보호한다 뭐 이런 게 있는데 다빈치 코드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르네상스를 얘기하면서 다빈치가 나오면은 다빈치 노트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다빈치 노트. 다빈치 노트. 이 다빈치 노트가 뭐냐 그러면은 다빈치가 요 나옵니다. 요게 다빈치가 직접 그린 겁니다. 요게 다빈치 노트입니다. 요 오른편에 있고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있죠. 이게 다빈치 노트입니다. 다빈치는 지가 직접 연구하고 했던 것들을 다 그려가지고 노트를 만들었어요. 그게 다빈치 노트입니다. 다빈치 노트. 다빈치 노트. 11만 3천 장 중에서 13,000장이 현존합니다. 이것도 그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코덱스 레스터 하는데 이 다빈치의 과학책이라고 쌤이 이제 주석을 붙여놨는데 이게 뭐냐면 이 코덱스가 다빈치의 노트를 코덱스라고 합니다. 코덱스. 근데 뒤에 레스터 붙은 거는 이 11만 3천 장 중 13,000장이 존재하는데 이게 여러 사람이 보관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빈치의 노트를 어떻게 세월이 흐르면서 분리돼 갖고 여러 사람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으면 코덱스 치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빈치의 노트를 갖고 있던 사람이 여기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70 몇 장짜리 코덱스 레스터 이게 제일 유명해진 거는 이걸 누가 경매에 올렸습니다. 경매. 자, 경매에 올렸는데 이것을 누가 낙찰을 받았냐? 레스터라는 사람이 갖고 있던 다빈치 노트 70 몇 장을 경매에 올렸는데 이걸 빌 게이츠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빌 게이츠가. 얼마에 낙찰을 받았느냐? 얼마에 낙찰을 받았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3,08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340억. 70쪽 조금 넘는 72장인가 석장인가 그래야 되는데 그거 340억. 한 페이지에 얼마입니까? 와, 한 페이지에 5억. 한 페이지에 5억, 4억, 7, 8천 그 정도. 그래갖고 다빈치를 너무너무 존경한 나머지 그걸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코덱스 레스터가 이제 사람들 세간에 많이 떠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000장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비밀 노트는 좌우를 반전시켜 기록해놨습니다. 미러 이미지를 적은 거죠. 그래서 거울을 통해 거울에 비춰봐야지 똑바로 보입니다. 거울을 비춰봐야지. 이게 이만큼 존재했던 거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항상 종이를 휴대하고 다니면서 그 자리에서 보고 기록하고 실험하고 기록하고 생각나면 기록하고 스케치하고 그렇게 해왔던 겁니다. 근데 이게 무슨 암호를 만들라고 해서 이렇게 미러 라이팅을 한 게 아니라 레오나르도 다빈치 필기가 그렇습니다. 이 양반이 왼손잡이입니다. 왼손잡이인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면서 좌우 반전 형태로 그렇게 기록한 습관입니다. 습관. 그래서 자연스럽게 뭐 사람들이 쉽게 알아보기는 그렇고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왼손으로부터 썼기 때문에 왼손잡이로서 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쓴 게 아니라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내려와 갖고 자기 필기 습관이 그렇게 들어갔고 이제 거울에 비춰보면은 잘 보인다 하는 겁니다. 제대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다빈치 제자가 그 다빈치 노트를 이제 물려받았었는데 그 사람이 출판을 못하고 그 제자가 죽으면서 저거 후손들한테 물려주는데, 제자의 후손들한테 물려주는데, 거기서 뭐 이렇게 줄줄줄이 뭐 째지고 팔아먹고 뭐 그렇게 해갖고 그 흐지부지 됐다. 뭐 이런 개셈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 르네상스 시대의 위대한 과학자 뭐 한번 훑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은 대항해 시대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 르네상스를 겪으면서 과학혁명이 오고 더불어서 뭐가 오냐? 항해술이 발달합니다. 이슬람 제국의 힘이 커졌다 그랬지요. 기독교 문명이 십자군 전쟁을 8회, 9회까지 해가면서 결국은 뭐 휴전을 했지만 진가나 마찬가지지. 그래서 중동을 통해서 아시아 쪽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중동을 꽉 막고 못 가니까 어떻게 돼? 배 타고 대서양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죠? 배 타고 대서양으로. 그래서 영국, 스페인에서부터 시작해갖고 내려왔고 아프리카를 타고 해안을 쭉 따라서 희망봉을 돌아갔고 마다가스카르를 건너서 인도까지 가는 아프리카를 삥 두르는 그런 항해술. 그 다음에 대서양에서 그냥 그대로 쭉 가가지고 어디? 아메리카 데리고. 그래서 이슬람 국가에 의해서 아시아 갈길이 통제가 되고 항해술을 통제가 되다 보니까 항해술을 발달시키고 이제 네덜란드 그 황실, 스페인 황실, 영국 황실, 프랑스 황실 각각의 황실에서 돈을 대주갖고 이렇게 항해를 시켜서 식민지를 개척하는 겁니다. 콜럼부스도 스페인 사람이 아닙니다. 콜럼부스가 네덜란드 사람인가? 콜럼부스 국적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콜럼부스도 스페인이 뒷돈 대주갖고 콜럼부스가 스페인 사람인데 영국이 뒷돈 대준던가? 하여튼 자기 나라에서 돈을 지원을 못 받고 다른 나라에서 돈을 지원받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해서 항해술이 막 발달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항해술의 발달로 타 대륙에 가보니까 기독교적 종교관, 세계관 갖고 살던 거하고 판이하게 다른 지식들이 들어오고 판이하게 다른 문물이 존재하고 판이하게 다른 동식물들이 존재하고 유럽의 벨로 돈, 금, 은이 엄청나게 많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착취해 갖고 오면서 스페인,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사람들의 제국주의가 이제 16세기, 뭐 17세기 넘어오면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 대항해 시대가 도래하면서 그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병균도 옮아가면서 잉카 마야 문명이 유럽에서 갖고 온 병균에 의해서 사람들이 전멸하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이제 과학적으로는 우리가 갖고 있던 유럽에 갖고 있던 그런 유럽식, 기독교식, 뭐 플라톤식 이런 지식이 다가 아니다. 의술도 그렇고 뭐 광물을 다루는 기술도 그렇고 식물을 다루는 것도 그렇고 하늘을 보는 것도 그렇고 다른 지역에서는 이렇게 보더라고. 과학이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이면서 믹스되면서 확 뜨게 됩니다. 그래서 대항해 시대가 돌아오면서 다른 대륙의 지식과 문물도 들어오게 된다. 이것이 과학혁명의 초석이 된다는 거.
거기다가 또 과학을 확 발전시키면서 과학혁명을 불러오는 게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입니다.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는 무주건강 다란이기가 우리나라 겁니다. 그죠? 아, 그거 맞나? 아닌데? 하여튼 뭐 나중에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구텐베르크가 금속활자를 발명해 놓으니까 납으로 만들어 갖고 이제 책이 지키기 시작합니다. 파피루스에 적었던, 그 다음에 중국의 체인에서부터 넘어들어온 종이에 적은 것들은 종이 필사본으로 해야 되니까 책을 만들기인데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립니다. 근데 이제 이거 갖고 쿵딱쿵딱 찍어내니까 성경도 많이 찍어내고 과학 도서도 많이 찍어내고 이러면서 유럽 전역으로 이런 과학적 사고, 과학 도서들이 퍼져나갑니다. 쫙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니나 할 거 없이, 선생님 얘기했죠, 이거. 먹고 살만해야지 과학한다고, 철학한다고. 귀족들의 전유물이었던 이 공부가 이제 뭐 평민들한테로 넘어갑니다. 평민들한테도. 뭐 세무공무원, 장사꾼, 이런 사람들도 이제 이런 과학에 관심이 있으면 책을 사다가 공부할 수 있을 정도로 과학의 공부가 대중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충돌이 많을 거고 합해지는 점이 많을 거고 정반합하면서 과학 발전이 속도가 확 붙겠지요. 그게 이제 르네상스가 되고 과학혁명이 가는 겁니다. 자, 성경의 보급이 종교를 강화시킨 게 아니라 종교개혁의 계기가 됩니다. 종교개혁의 계기가. 전부 다 뭐 신부가 교황이 추기경이 얘기하면 법이라고 꼬박꼬박 대가리 밟고 숙였는데 성경책을 읽어보니까 그게 왜 그런 건데 따지면서 원래 그 하느님은 그렇게 말 안 했다. 성모 마리아도 그렇게 안 했네. 구약에도 그렇게 안 돼 있네. 신약에도 그렇게 안 돼 있네. 근데 네가 왜?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종교개혁의 계기가 됐습니다. 쿠베르튼의 금속활자가 르네상스를 더 앞당기고 과학혁명을 폭발시키고 종교개혁을 폭발시킨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자, 그 다음 내려가면은 요게 구텐베르크의 인쇄기입니다. 인쇄기. 요 나팔자고 자, 이게 참 이 사상의 그게 여기서 이제 대항해 시대가 되면서 다른 데서 지식을 갖고 오다 보니까 뭐가 깨지느냐? 그리스 시대의 지식이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이 다가 아니다. 신성학이 다가 아니다. 이런 생각들이 펴집니다. 이게 오면서 하나 개 갖고 오면은 깨지고 하나 어디서 찾아 갖고 오면은 깨지고 배워 갖고 오면 깨지고 그렇게 깨지면서 이제 과학혁명의 싹이 틉니다. 구텐베르크가 이거 해가 금속활자 와서 책 퍼지니까 책 갖고 공부도 하고 아리스토텔레스 틀렸네. 뭐 틀렸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지? 이제 귀납법적 사고, 베이컨의 귀납법적 사고가 나오는 겁니다. 뚱뚱 실험하고 관찰하고 신의 인도 깨지니까 신석에서 뭐라 하든 말든 내가 관찰하고 내가 증명한 것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신성과 인간의 분리. 그게 이제 이 르네상스 시대 때 일어나면서 과학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흐름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종교개혁과 과학혁명. 16세기 말에 마틴 루터, 영국 사람입니다. 95개조의 반박문에서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종교개혁. 이 당시만 하더라도
어, 뭐라고 했고, 교황. 교황이 각국의 황제, 영국 황제, 스페인 황제, 뭐 프랑스 황제보다 위에 있습니다. 러시아 황제보다 위에 있고, 프러시아, 뭐 독일 황제 다 이보다 다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계사를 배우다 보면 카노사의 굴욕 뭐 이런 것들도 배우게 하게 될 겁니다. 333년 해가면서 황제들이 세력싸움 벌이다가 교황한테 추기경한테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하는 그 사건을 계기로 해갖고 교황이 권위가 확 높아져 갖고 천년 넘게 쭉 유지되어 왔었는데 그 뭐 삼총사 이런 것도 보면은 그 추기경이 그 귀족들하고 황실들 사이에서 알력 부리고 못된 짓 많이 했었고 뭐 그런 것들이 다 이 중세하고 요때까지도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면제부 팔고 로마 교황청이 썩어가니까 그 썩어가는 것들을 반박하면서 박살내가지고 로마 가톨릭의 정치적 종교적 권위를 무너뜨립니다. 즉 왕권과 신권이 대등, 신권이 위에 있다가 대등 또는 그 밑으로 처지는 계기가 됩니다.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인쇄술의 발달로 책 읽고 인지능력이 향상하고 똑똑해지고 민도가 높아져 가니까 이런 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회에 대한 지배권을 약화시켰다. 누구의? 로마 교황청의. 왕이 뭐 하고 싶어도 교황이 반대하면 못하고 했던 건데 교황 니는 종교나 챙겨라 뭐 이런 식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신의 영역으로 어쩌고 저쩌고 지구가 도는 것만 우주가 도는 게 맞아 헛소리 하지마 하는 것들에 대한 권위가 약해지니까 과학자들은 전보다 훨씬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연구가 가능하겠죠. 네, 이래갖고 이런 연구들이 이제 한 100년 진행되다 보니까 과학혁명의 기운이 확산하고 과학혁명이 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르네상스가 되면서 아리스토텔레스 말고 플라톤도 다른 과학자들도 있네. 특이하네. 수학으로 증명할 수 있겠네. 한번 해보자. 신의 영역도 중요하지만 인간은 인간의 영역 우리가 봐야지 뭐 이런 거. 그럼 우주에 존재하는 이런 신비적인 마법적인 힘들은 뭔가가 증명할 수 있지 않을까. 의도치 않게 헤르메스주의가 과학 연구, 과학의 실증주의를 부추겨 세우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실적으로 베살리우스처럼 사람 몸에 손 못 대다가 손 대갖고 좀 더 정확한 지식을 객관적으로 관찰해서 증명해서 만들어내고 그래서 베살리우스부터 시작해갖고 근대 의학이라고 봅니다. 그 전까지는 전부 다 고대고 근대 의학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관찰과 체험의 중요하게 그로 만들어진 지식을 더 소중하게 인정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거. 베살리우스를 기억하고 레오나르도 다빈치 5만 대만 대 다 발 담그고 있었다. 지가 그 사람이 개발하고 찾아내고 생각하고 했던 것들은 전부 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노트, 비밀노트 해가지고 코덱스 해가지고 후세에 남겼다라는 거. 자 그러면서 이슬람 때문에 육로가 막히니까 항해술이 발달하고 항해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외국의 다른 문명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동안의 신성인식 깨지고 신도 다르고 뭐 다른 신을 믿는데도 그동안도 잘 살고 있고 과학적 지식도 서로 교류를 하고 문물도 바뀌고 그래서 신세계에서 신에 의해서 통제받던 부분들이 다 흔들리고 위협받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대항해 시대에서. 그래서 이거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제국주의 쪽으로 외국에서 물건 약탈해오는 식민지 개척하는 그쪽으로도 이어집니다. 나중에. 자, 그 다음에 구텐베르크가 금속활자 만들어갖고 책을 만들어내니까 과학도서 새로 만들어진 지식, 옛날 지식 할 거 없이 책으로 만들어져갖고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게 됐다. 과학 스피드가 과학혁명의
속도가, 과학 개량의 속도가 빨라진다. 성경의 보급으로 딴지 근원설이 만들어지고 종교개혁의 계기가 되었다. 종교개혁이 오면서 그 사회를, 중세사회를 지배하던 교황, 교회의 권위가 약화되니까 국가별 과학 경쟁, 군비 경쟁 이런 것들 하면서, 그리고 사고도 신성론을 제끼고 할 수 있으니까 과학적 연구 분위기가 폭발을 했다. 이게 이제 과학혁명이 오는 시기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과학혁명과 학회의 탄생, 학회 하는 거, 요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수고했습니다.